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를 기록해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수출이 56년 만에 최악의 부진에 빠진 것이 결정적 원인입니다. 제주항공이 끝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로써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파산 위기를 맞았고 1,60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투자자를 속일 목적으로 투자 제안서를 허위 작성하고 대표이사는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해 개인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환매 중단 규모가 현재 2,400억 원이지만 앞으로 5,2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정이 의대 정원을 오는 2022년부터 10년간 총 4,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가운데 3,000명은 지역 의사로 선발해 의무적으로 10년 동안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2분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2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내수와 수출이 부진했다는 분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3.3% 역성장하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외환위기가 있었던 지난 1998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 여파로 급격하게 내려앉은 결과인데요. 자동차와 석유 제품 등 주력 수출 품목이 부진을 겪으면서 16.6%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성장 과도기였던 지난 1963년 이후 무려 5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은 건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한 70년대 이후로 이런 수출 감소를 기록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따른 2차 충격이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상황은 소폭 개선됐지만 대외 여건이 악화되며 후속파가 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1분기 급감했던 민간 소비는 2분기에 1.4% 늘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과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등에 힘입은 건데요. 서비스업 역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영향으로 감소폭이 줄었습니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은 상황이 크게 악화됐는데요. 2분기에 9% 감소해 전분기 마이너스 1%에서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1분기에 소폭 올랐던 투자도 일제히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요. 자동차 등 운송 장비가 위축되면서 설비 투자가 2.9% 줄었고 건설 투자도 1.3% 줄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극도로 부진한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인 정부는 대규모 민자사업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투자 규모만 30조 원 플러스 알파인데 계속해서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준수입니다. 네, 정부가 30조 원 이상 규모의 민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 겁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3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추진하는 10조 원가량의 민자 프로젝트에 추가로 민간 투자를 통한 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7조 6천억 원 규모로 기존 유형의 민자 기본시설 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인데요. 고속화도로, 하수처리장, 철도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민자 사업으로는 그린 스마트 스쿨과 수소 충전소 사업 등 총 12조 7천억 원 규모의 사업들이 포함됩니다. 홍 부총리는 또 공모 인프라 펀드를 통해 시중의 자금이 민자 사업 투자로 이어지게 하고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 절차를 단축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키로 했습니다. 올해 민간 기업 투자와 관련된 19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11건도 하반기 내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렇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기 반등 이끌어내겠다는 건데 3분기 전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홍 부총리는 현재 코로나 진정세를 이어간다면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방역과 가용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경과 한국판 뉴딜 등 정책 효과에 더해 해외 생산과 학교 병원 활동이 정상화되고 기저 영향까지 더해질 경우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트랙의 경기 반등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 네, 이어서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제주항공이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지 반년여 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예상대로 이스타항공 계약이 무산됐네요. 네, 제주항공은 오전에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인수를 강행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제주항공은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수합병이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한 이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1,700억 원의 채무가 끝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주항공은 공시를 통해 진술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과 거래 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 매매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그동안 체불임금과 유류비를 포함해 1,700억 원이 넘는 미지급금이 해결돼야 인수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이스타항공이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인수 포기를 사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스타항공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 운명이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업계에서는 자력으로 회복이 어려운 이스타항공이 파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직원 1,600여 명의 실직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앞으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119억 원의 계약금 반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소송전도 예상됩니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네, 이번엔 기업 실적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도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창석 기자, SK하이닉스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33% 증가한 약 8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1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205%나 증가했습니다. 당초 매출 8조 2천억 원대와 영업이익 1조 7천억 원대를 예상했던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은 수치인데요. 이로써 SK하이닉스는 상반기에 매출 15조 8천억 원, 영업이익 2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깜짝 실적은 반도체 호조에 따른 결과로 봐야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증가하며 업체들이 서버를 앞다퉈 늘리면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2년 전부터 하락하던 D램 반도체 가격도 올해도 5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앞서 이달 초 삼성전자도 반도체 호조에 따라 시장 전망치를 1조 5천억 원 넘게 뛰어넘은 영업이익 8조 1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갈지 궁금한데 어떤가요? 네,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D램 가격 상승이 지난달부터 멈췄고 업체들도 올 상반기에 반도체 재고를 충분히 축적해놨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스마트폰 판매량 회복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반기에 갤럭시 노트 20와 아이폰 12 등 기대작들의 판매가 늘어나면 스마트폰용 반도체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입니다. 미중 갈등 격화에 우리 증시는 약보합 출발했습니다. 반면 지난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희소식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라 안팎 금융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현재 증시 움직임부터 전해주시죠. 네, 어제보다 소폭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 현재 0.75% 떨어진 2212.03에
3회 거래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요. 앞서 미국이 중국의 휴스턴 주재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하면서 중국 정부도 미 영사관 폐쇄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 출발한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0.45% 오른 798.59에 거래 중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현재 2원 90전 오른 1,198원 20전에 거래 중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는 소폭이지만 올랐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지난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종합지수 모두 소폭 상승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정부의 백신 계약 체결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미 정부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6억 회분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또 이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 미국인들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 공화당이 추가 실업수당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또 초미의 관심사였던 테슬라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나왔는데요. 4분기 연속 흑자를 냈다는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SBS CNBC 류선우입니다. 네, 방금 전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 사태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를 결과해보니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안정적인 공공기관 채권에 투자한다고 고객 돈 5천억 원을 모집해놓고 실제로는 위험한 부동산 개발 투자 등의 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운용사 대표는 본인 돈처럼 고객 돈 수백억 원을 주식과 파생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처음부터 기획된 펀드 사기라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우선 현재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이 돈 못 돌려받고 있는 돈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옵티머스 펀드 1,166명의 투자금 5,151억 원 중에서 현재 2,401억 원이 환매 중단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750억 원도 부실 자산에 투자이 돼서 만기 때 돈을 못 돌려받을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 모두 제때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네, 이번 이 옵티머스 사태 결국에는 기획된 사기였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건가요? 네, 이 옵티머스 운용은 이 안정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돈을 모집했는데 실제 여기에 투자된 돈은 아예 없었습니다. 고객들 돈은 이 옵티머스가 관리하는 4곳 업체를 통해서 약 60여 곳 이 투자처로 흘러들어갔고 실제 이 부동산 투자나 이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됐습니다. 또한 이 옵티머스의 김모 대표가 이 고객 펀드 자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서 본인 주식과 파생 상품에 투자한 것도 이번에 검사에 적발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투자자들의 돈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옵티머스 펀드를 4천억 원 넘게 판 이 NH투자증권은 오늘 고객들에게 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안을 이사회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라임 무역펀드 사례처럼 100% 배상이 가능할지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돼서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해서 배상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 네, 국내 첫 인터넷 은행인 K뱅크는 주주 구성을 둘러싼 각종 규제와 법적 문제로 자금 상황에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대출도 내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주요 주주였던 KT가 최대 주주 자리에 오르지 못한 게 근본적 이유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BC카드가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면 자본 확충에도 청신호가 켜질 수 있게 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BC카드와 우리은행의 K뱅크 주식 한도 초과 보유 승인안 건을 금융위원회가 의결했습니다. 현재 K뱅크 지분은 우리은행이 13.8%, BC카드와 NH투자증권이 각각 1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BC카드는 현행법상 K뱅크 대주주에 오를 수 없었던 KT의 지분 10%를 매입한 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K뱅크는 3대 주주를 대상으로 2,4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1,600억 원 규모의 전환 신주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BC카드는 보유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려 일대 주주로 오르겠다는 계획입니다. BC카드 관계자는 유상증자 일정에 맞춰 최대 주주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너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BC카드와 우리은행은 각각 최대 34%, 26%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운영의 어떤 불확실성을 좀 걱정하는 시각도 있긴 한데 BC카드 외에도 또 이제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그 금융권들의 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 그런 그 걱정은 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출범 이후 3년 개점 휴업 상태였던 K뱅크가 정상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4,000명을 더 뽑겠다는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네, 당정이 내놓은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뭡니까? 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생을 더 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사태로 의료 인력과 병상 부족, 그리고 지역별 의료 격차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내 의대 입학 정원은 1년에 3천여 명으로 2006년부터 15년째 그대로입니다. 매년 새로 선발될 400명 중 300명은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신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일해야 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됩니다. 전문 과목도 내과와 외과, 소아과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 과목으로 한정되고 만약 의무기간을 어기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의무기간 동안의 의사 면허도 취소됩니다. 나머지 50명은 중증 외상 등 의사 수가 부족한 분야의 전문의로 또 다른 50명은 제약 바이오 분야 의과학자로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공공의대 설립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요? 네, 2018년 폐교된 전북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합니다. 지역의사와 마찬가지로 10년 의무 복무 기간이 주어지는데 공공보건 관련 기관이나 복지부 등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번 증원 계획에 반대하며 다음 달 14일이나 18일 중 하루 전국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역에서 나온 확진자가 나흘 만에 해외 유입 사례를 앞질렀습니다. 포천, 군부대 등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먼저 포천 군부대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포천 군부대 전수조사가 끝나면서 총 1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직 최초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50대 남성도 이 부대에서 강의를 한 뒤 확진이 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하던 광주에서는 다시 9명의 감염 사례가 나왔는데 50대 여성 1명이 열이 나고 일주일 뒤 검사를 받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광주 곳곳을 돌아다녔고 같이 식사한 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어제 전국의 신규 확진자는 59명으로 이 중 지역 감염은 39명,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네, 나라 밖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자 각 주에서 속속 마스크 의무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DC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외출하면 최고 $1,000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루 새 또 7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돼 여전히 확산세가 심각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곳들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하루 6만 7천여 명이 확진돼 종전 최고치를 20% 이상 뛰어넘었고 일본은 800명 가까운 신규 확진자가 나와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BS CNBC 전서인입니다. 네,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 내 총영사관을 폐쇄하라고 명령한 건데요. 여기에 화웨이에 대한 압박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네, 우선 영사관 폐쇄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폐쇄 명령을 받은 곳은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으로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처음 설립된,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영사관입니다.
시간입니다. 폐쇄 시한은 만 사흘,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6시까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브리핑에서 총영사관에서 불이 난 것 같다며 문서나 서류를 태운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이 영사관이 불법 스파이 행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간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공관의 추가 폐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똥이 우리나라까지 튀는 모습이에요. LG U+가 거론됐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스트레이어 사이버 국제통신 정보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언급한 내용인데요. 지난 21일 진행된 화상 브리핑에서 LG U+ 같은 기업들에게 믿을 수 없는 공급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길 촉구한다고 밝힌 겁니다. 이 발언은 LG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중단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왔는데요. 스트레이어 부차관보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주진 않겠지만 우리는 이를 심각한 안보 사안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통신사 이름을 직접 말하면서 화웨이를 쓰지 말라고 한 건데 영사관 폐쇄에 이어 미중 간 갈등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SBS CNBC 이광호입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 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카드가 본격적으로 다시 거론되고 있죠. 아니나 다를까 세종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은 기자. 네, 김정은입니다. 네, 세종시 집값이 얼마나 뛰었습니까? 네,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세종시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의를 구체화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종 집값은 호가부터 크게 올랐습니다. 지난달 9억 3천만 원에 거래됐던 세종시 세롬동 새뜸 11단지 더샵 힐스테이 전용 85제곱미터의 경우 최근 호가가 1억 원 이상이 뛴 11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도 1억 원 이상 뛴 가격에 체결됐는데요. 올 초 7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세종시 도담동 도램 9단지 풍경채 센트럴 전용 96제곱미터는 최근 8억 6천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종시는 그렇지 않아도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지역인데요. 올해 아파트 매매 가격은 누적 상승률이 2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땅값은 어땠는지 알아보죠. 상승폭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해 전분기와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모두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가가 전분기 대비 0.97% 올랐고 서울이 1.02%, 경기가 0.93%, 인천 0.91% 순이었습니다. 시군구별로는 지하철 연장 등 교통 호재가 있는 하남과 과천 등이 지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네, 기업에서 배당은 주주 환원 정책의 일환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들이 배당을 자제해 줄 것을 금융당국이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배당을 해온 하나금융지주가 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하나금융이 오늘 중간 배당 여부를 결정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오늘 상반기 실적을 보고받은 후 중간 배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하나금융만 지주 출범 다음 해인 2006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만 제외하고는 매년 중간 배당을 실시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매년 배당금을 늘려오면서 이 주주 환원에 힘써왔습니다. 네, 그런데 금융당국은 왜 배당 자제를 권고한 건가요? 네, 유럽에서도 중앙은행들이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중단을 권고하고 글로벌 은행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얘기입니다. 우리도 손실 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원활한 자금 공급 역량을 유지하려면 배당금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도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배당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금융이 올해는 중간 배당을 포기할까요? 하나금융은 지난달 말에 주주 명부를 폐쇄하는 등 중간 배당에 대한 사전 작업을 준비해왔지만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1분기에는 6,57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2분기 컨센서스는 6,170억 원으로 예상이 돼서 배당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당국의 압박을 감안했을 때 배당은 하긴 하되 규모를 크게 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승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수 시장에선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는데요. 반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판매가 바닥을 찍고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윤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와 비교해 37%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월 수출이 약 58%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감소폭이 크게 둔화됐습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지난달 북미와 유럽 시장 수출은 전달보다 크게 개선됐습니다. 지난달 두 지역의 수출 감소폭 모두 지난 5월 감소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들 지역에서 기아자동차의 수출 회복세도 뚜렷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수출 감소율은 11%로 전달 감소율이 47%였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시장 역시 감소폭이 전달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좀 더 낮아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지금 실적보다도 3, 4분기, 4, 4분기 쪽은 훨씬 더 실적률이 올라갈 것이다. 신차 투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수준으로 급속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팬데믹이 다시 재발하지 않더라도 세계 수요가 이렇게 부진한 적이 없고 빨라야 23년 아니면 24년까지 온다. 코로나19 충격을 내수로 버텨온 자동차 업계가 해외 판매에서도 완만한 회복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부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임금 12만 원 인상과 고용보장을 담은 임금 협상안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임시 대의원 회의를 열고 월 12만 304원 인상과 국내 공장 생산량 유지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 협상 요구안을 확정지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달 13일 상견례와 함께 교섭을 시작합니다. 오전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200포인트 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795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주도 확인해보죠. 롯데지주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간의 형제에 난 재발 가능성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6.8%가량 오르면서 33,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는 대표적인 진단키트 관련주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적이 급성장했을 거란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상헬스케어는 진단키트 매출에 힘입어서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중 갈등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하자 중국도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유니온은 대표적인 히토류 테마주인데요. 현재 17% 넘게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LG U+는 하락 중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간부가 LG U+의 화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에는 포기를 했습니다. 재무 부담을 덜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는 1%가량의 상승세 나타내면서 1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 소식 이어진다고 합니다.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